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분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우리가 익숙해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농경사회, 그리고 1800년부터 시작된 그 산업사회, 그리고 1900년대 후반에 들어온 후기 산업사회, 그리고 최근에 와서 우리가 이제 지식정보사회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게 농경사회에서 산업화가 시작됐던 게 1800년대 초반인데요. 한 200년에 걸쳐서 산업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정보화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게 한 1990년대부터 쓰기 시작을 했었는데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한 20년 사이에 급속하게 후기 산업사회에서 이제 지식정보사회로 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불과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20년 만에 이런 사회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또 더 심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화를 거치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쳤는데 반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산업화라고 하는 게 6.25 전쟁 이후에 한 60년대부터 이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가 한 20, 30년 정도 해서 바로 후기 산업사회의 그 서비스 중심의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을 했다가 그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에서 또 한 20년 사이에 또 지식정보사회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50년 사이에 유럽 국가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회 변화를 우리가 한꺼번에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전도 참 다이나믹하게 굉장히 급속하게 바뀌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사회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들도 한꺼번에 다 섞여가지고 이념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이제 이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방법이 이 방법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과거에 라디오가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 5,000명을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이 한 38년 걸렸다고 그러고요. 1950년대에 나온 TV가 마찬가지 5,000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13년이 걸렸는데 이게 1900년대 중반에 나온 인터넷, 우리가 따따따라고 부르는 인터넷이 이 5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빨라지죠. 일단 이렇게 한번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연말에 우리 청장님한테 카드를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싸이가 이렇게 춤추는 연말 연합장을 보내주셨는데 싸이가 강남스타일 불러가지고 유튜브에서 1억 명 이상의 접속자를 만들어내는데 불과 몇 달도 걸리질 않아요. 이게 이런 속도로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또 전파하는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그 범위도 전 세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정말 광범위한 형태로 그런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게 과거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대량 생산도 해야 되고 제품을 만들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든지 이렇게 규격화, 표준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와 동시에 싱크로나이즈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런 체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 민주주의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민주주의를 하고 그리고 조직 계층 그래서 상하 중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이어라키를 형성하는 조직 계층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를 산업사회가 취했다면은 지금 지식정보사회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현황 자체가. 그래서 규격화하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화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제품도 소량 다품종 각 개인의 취향에 맞게 이제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비즈니스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제는. 그리고 개별화. 여러분들 보면은 전자정보에서도 보면은 퍼스널라이즈라든지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들 하시죠, 그죠? 그래서 전부 이제 개별화하고 개인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 집권 형태보다는 디센트럴라이즈 되는 분권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뒤에 가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요즘 애들은 개인만 알고 개인주의고 개성이 너무 강하고 이런 것들이 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의회, 어떤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에 의한 의회 민주주의보다는 이제는 전 국민들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더 이제 발달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국회의원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조직 계층보다는 네트워크에 더 의존하는 어떤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된 거고요. 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보통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올 때 산업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분류할 때 농경사회에는 없던 지식정보가 갑자기 지금 지식정보가 있어서 지식정보 사회가 된 건 아니죠. 이게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한 사회에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뭐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는 모조리티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게 이제 이 사회를 정의하는, 이제 구분하는 어떤 그 기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 어민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모조리티가 되는 거고, 부의 척도가 뭐 논을 몇 마디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부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과 노동이 이제, 토지와 노동이 주가 되는, 그래서 이 사회를 이끌고 갔던 뭐 농촌에 계시는 분들, 모조리티를 우리가 뭐 굳이 구분한다면 이제 옥깃 칼라를 가지고 이제 그린 칼라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리고 이제 산업사회에 오면은 이제 그 국가의 부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제조업이죠. 그래서 공장의 생산 라인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그리고 노동자를 몇 명이나 데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부의 척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이제 블루 칼라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후기 산업사회로 넘어오면 이제 그때는 서비스 중심이죠.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죠. 모조리티가 우리 사회에서 모조리티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변화가 됐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지식정보 사회가 되면은 이 뭐 이름을 붙이자고 이제 뭐 골든 칼라라고 붙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왜 지식정보 사회가 되냐면은 과거에도 지식정보라는 건 있었어요. 원시 시대 때도 원시인들한테도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면은 뭐 가을에 뒷산에 어느 쪽에 가면은 뭐 사과가 많이 열려가지고 먹을 게 있고, 뭐 겨울에 추울 때 앞산 어디 쪽에 가면은 동굴이 있어서 추위를 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삶과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에요. 그리고 농경사회도 마찬가지. 뭐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하는 것들은 그런 지식 단편적인 정보라든지 그런 로 데이터들을 사람의 체험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체계화하면 그게 이제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농학이라는 학문도 만들어지고 할 정도로 그런 지식 정보가 굉장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와서 우리 사회를 지식 정보라는 말을 붙이겠어요? 이게 과거의 산업사회도 시장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있었지만은, 그러한 지식이나 정보가 과거에는 부를 만들어내는데 하나 도구였었죠. 그때는 그런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한 도구였던 게 지금은 지식 그 자체, 정보 그 자체가 부가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뭐 요즘 와서 보시면은 뭐 애플이나 이런 사회 변화, 아이폰 이후에 변하는 속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느끼시는 게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가의 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식이나 정보 쪽으로 굉장히 쏠려가고 있는 현상을 아마 사회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이런 그 지식 활용이라든지 가치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정보를 이용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산업화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방직 공장이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일일이 천 짜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손으로 바느질해서 옷 만들고 하던 게 공장에서 이제 대량 생산하고, 그리고 방직 기계들 만들고, 또 뭐 인쇄도 마찬가지죠. 인쇄 기계 만들어서 대량으로 책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마치 이게 기계공업이 세상을 다 뒤엎고 기계 만드는 사람들이 주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 과도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결국은 돈 버는 사람은 지금은 방직 공장에서는 돈 못 벌어요. 누가 돈 벌겠어요? 패션 디자이너들이에요. 아니면 패션 유통하는 사람들. 그런 쪽이 소위 말해서 컨텐츠 쪽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되는, 결국은. 책도 마찬가지예요. 인쇄 공장 만들고 이러면은 인쇄 공장 하는 사람이 돈 벌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책 쓰는 사람이 돈 버는 거거든요. 이게 지식 정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정보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이 정보화 과정에서 보면은 뭐 컴퓨터 도입하고 통신 네트워크 깔고 그러니까 무슨 HP나 뭐 IBM 같은 서버 만드는 회사나 뭐 아니면 통신 회사들이 떼돈 벌 것처럼 전자공학 하는 사람이 떼돈 버는 그런 세상이 온 줄 알죠. 결국은 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보를 지식을 잘 유통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싸이 같은 친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보면은 한 10년 전에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뭐 인문학의 위기다. 이게 무슨 전자공학이 세상 뒤집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우리는 중간에 인프라 까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돈 버는 사람들은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좋은 컨텐츠 만드는 분들이 돈 버는 세상에 옵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뭐 세계화라는 게 뭐 옛날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세계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면 거기 국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전 세계는 하나입니다 이미. 그리고 소프트 파워 지금 창의 계층이나 지식 산업이 선도하는 시대가 된다. 지금 현 정부에서 뭐 창조 경제 얘기하고 창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오늘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이미 지난 한 몇 정부 전부터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나 창의성이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갑자기 생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속성입니다. 저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국가의 부를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 그러면 사회 간접 자본 그러면 대부분 뭐 도로 항만 같은 인프라를 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런 인프라보다는 사회의 어떤 그 사회 자본보다는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많이 뭐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들 중에 보면은 사이버 테러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 공격이라든지 이런 사이버 범죄 행위 아니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변화 속도가 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예측하기도 힘들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국회처럼 뭐 이렇게 입법 활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나라에서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 활동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신뢰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지식 정보 사회가 제대로 정착하기는 참 힘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뭐 유엔에서 나온 미래 보고서에도 보면 앞으로 미래 환경 변화는 뭐 경제 구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런 녹색 성장 부분도 있지만 지식 서비스 산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는 현안들도 보면 인구 구조에서 이런 저출산이나 고령화 같은 그에 따른 노동력 감소나 복지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안고 있는 문제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식정보사회에서 ICT라는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현안들을 좀 완화할 수 있겠느냐,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권력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버넌스 체계로 되고, 이 생활 양식에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최근에 와서 이 스마트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그 당시에 디지털 혁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최근 한 3년 아이폰 나온 이후로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스마트 혁명이라는 것은 가히 예측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 기반의 생활이 벌써 이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해볼까 합니다. 이 정보기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의해 가지고 특히 이제 공직자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행정이라든지 경영 분야에서 변화가 과거에 이제 뷰로크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해 행정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누가 구청장님이시고 누가 부구청장님이시고 누가 국장이신지 뭐 이런 사람주의로 이런 체계가 운영 시스템이 만들어지던 데에서 이제는 반해가지고 인포크라시라는 말을 써요. 결국 이제 인포메이션 크라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라는 게 서로 공유하고
뭐 특정 집단이 정보를 사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체제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체계로 변환이 일어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어떤 상위 그룹에서 독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집단이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로 가면서 수평적인 지위로 변환이 되는 그리고 뭐 오프라인에서 이제 전자정보 쪽으로 온라인 쪽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변하고 있는 게 행정 경영 분야에서도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ICT 기술 변화가 보시면은 이 과거에는 뭐 IC 칩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렇게 소형화하고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옛날 초창기에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보신 기억 있으세요? 모토로라 그냥 이따만한 거 크게 무전기 같은 거 그런 거나 쓰던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소형화되는 이런 형태로 변하고 이게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융합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죠. 융합화한다, 컨버전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서로 융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융합이라는 게 우리 말로 하면 이게 좀 혼돈이 좀 생기는데 정확하게 영어로 하면 컨버전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믹스가 아니고 컨버전스라는 건데 여러분들 수학하시면은 그 컨버전스가 수학에서 번역하면 어떻게 써요? 수렴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목표 지향적인 어떤 현상이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모아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융합을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쉽게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들 그 이발소에 가세요? 미장원에 가세요? 구분이 잘 안 되시죠? 과거에 남자들은 이발소 가고 여자들은 미장원 갔었는데 지금은 그 구분이 없어요. 이발소하고 미장원이 이제 합쳐져 있는데 거의 합쳐서 운영을 하는데 형태가 어느 쪽이 더 가까워요? 과거 이발소보다는 미장원 쪽에 더 가까운 형태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컨버지한 거예요. 융합한 거예요, 그게요. 자, 이런 형태로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지향점으로 융합을 하게 되고 컨버지할 거냐 하는 것은 수요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고 원하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컨버지하는 그런 융합의 시대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이 다양하게 융합을 하다 보면 이제 단순한 지식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지능화해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특정 분야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교육 분야에서도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교육이라든지 뭐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뭐 의료 복지 부분, 의료 쪽에도 이런 그 ICT 관련되는 기술들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부분, 환경, 뭐 에너지 부분도 뭐 그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활용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사회 전 분야의 이 정보통신 기술들이 굉장히 같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보 자원의 비중을 보시면은 하드웨어가 거의 80-90%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컴퓨터를 처음으로 우리가 번역했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세요? 전자계산기였어요. 이게 계산기 기능이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그래서 뭐 이렇게 큰 집단에서 봉급 계산하는 거 옛날에는 막 이렇게 주판 튀겨가지고 그거 계산하려면 뭐 밤꼬박 새고 일하고 그랬었는데 이걸 뭐 몇 시간 만에 그냥 컴퓨터가 처리해주고 하는 그런 계산 기능 위주로 있던 컴퓨터가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저장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쪽으로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중이 비슷하지만 아직 컨텐츠라는 개념은 그렇게 크진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2000년대 넘어오면서 개념이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뭐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반 이하로 내려가고 반 이상이 컨텐츠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어떻게 생산하고 저장하고 유통하고 하는 이런 컨텐츠를 유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프라로 전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뭐 시장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지식 정보 사회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이 말 그대로 정거장이죠. 이게 뭐 강남역 플랫폼에 가면은 뭐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철 내가 타고 싶은 거 골라 탈 수 있고
지상으로 올라오면은 내가 원하는 버스 라인 골라서 버스 탈 수 있고, 그래서 그 플랫폼에 가면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플랫폼 개념이죠.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시골장 같은 거예요. 시골장이나 아니면 뭐 백화점 같은,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은 다양한 리소스들이 있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쓸 수 있는, 이게 지금 이 ICT 생태계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게 최근에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앱스토어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골라가지고 내가 받아서 쓸 수 있고, 거기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누가 그 장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주도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다른 개별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은 삼성이 잘 만들고 뭐 LG도 만들고 하지만은 실제로 안드로이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운영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미국 사람들이 다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가장 하위에 해당되는 디바이스 단말기는 잘 만드는데 그 상위에 있는 부분에서 실제로 돈이 크게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약한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플랫폼도 그냥 플랫폼이 아니고 글로벌 플랫폼이에요. 이 글로벌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국내에서 이런 플랫폼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 해당되는 게 네이버 같은 것들이에요, 보면. 여러분들 네이버 접속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뭐 뉴스도 볼 수 있고, 거기서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활동들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글로벌 플랫폼이 되질 못한 거예요. 국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국내 플랫폼이지, 그 글로벌 플랫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지 않고는 앞으로 이런 변화하는 ICT 산업에서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살아남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이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최근 한 3년 사이 보면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런 그 플랫폼 기반으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취할 수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 세상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의 개념도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시사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한 몇 가지를 추려보면요. 이 창의적 소프트 파워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하드웨어 중심으로 뭐 모방을 하면서 성장했던 이런 기록은 이제 더 이상 뭐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소프트 파워 기반으로 창조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는 벌써 한 몇 대 전 정부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와서 창조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요즘 이제 결국 이제 지식 정보에 관련되는 컨텐츠 부분들이 옛날하고는 달라서 굉장히 다양해지죠, 이게. 옛날엔 주로 텍스트 위주로 뭐 행정하시다 보면은 텍스트 위주로 문서 교환하고 했지만은 이제 거기에 뭐 이미지도 붙어 다니고, 이제는 거기에다가 동영상까지 붙어 다니고, 뭐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에 대한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 뭐 요즘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유통시킬 수 있는 그 융합적인 인프라, 그래서 차세대 네트워크를 이제는 다시 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정부에서도 기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기가 BPS에 굉장히 광대역의 통신망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SOC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물리적인 SOC를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로 항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전통적인 도로 항만도 요즘은 ICT를 접목시켜가지고 굉장히 지능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여러분들 뭐 T맵이라든지 뭐 특정 제품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스마트폰에서 보면은 아 지금 도로 어디 막히는구나,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미리 보고 가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지능화한 도로예요, SOC라는 게. 그래서 이런 ICT를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다 접목시켜가지고 지능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버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SOC를 어떻게 뭐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형태로 해서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렇게 지능화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과거에서 많이 얘기했던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게 결국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뭐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구정을 뭐 운영도 하시고 기획하시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보사회에서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신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으로 다 관장하기가, 규율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뭐 수사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게 뭐 국정원 사건이나 이런 거 트위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수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렇게 일반 물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법으로 사회를 규율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한 국가나 조직이 버텨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정보화할 때 뭐 정보화하고 뭐 전자정보화하면은 뭐 어떤 게 좋아지고 하는 순기능만 막 강조를 하면서 하면 좋다 이렇게 막 진흥을 하는 그런 정책을 주로 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역기능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들을 많이 하죠. 요즘 게임 법도 나오고 뭐 과거에는 게임 만들고 이런 게임 산업 육성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은 게임 때문에 발생하는 또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뭐 지식정보사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이죠. 이게 전부 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과거에 ICT라고 하는 게 별도의 산업 영역이었어요. 과거. 뭐 자동차 산업, 무슨 뭐 중화공업, 뭐 서비스 산업, 그 다음에 뭐 정보통신 산업 이렇게 별도의 산업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제는 ICT가 묻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자동차 경우에 요즘 중형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엔진 깎아가지고 엔진 한 대 만들면은 거기서 프라핏 나오는 게 1,000원 단위, 몇 천 원 정도밖에는 수익이 안 생겨요. 그럼 자동차 만들어서 돈을 어디서 버느냐 하면은 거기 전장품 붙이는 것들, 내비게이션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엔진 컨트롤 하는 CPU 컴퓨터 붙이고 뭐 하는 그런 전장품들이 전부 수익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카라든지 뭐 전기 자동차 나오면은 자동차에서 기계라는 거는 거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핏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ICT하고 어떻게 접목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